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예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여성 사연자분 사연은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멀리 미국에서 사연 보냅니다. 유튜브의 인기는 생면부지의 낯선 이들의 이유처럼 하나로 묶어주는 것 같군요. 이곳에 이민 와서 생활한 지 4년. 지구촌이라는 말이 요즘처럼 피부에 와닿기는 처음입니다. 그전에는 인터넷으로 필요한 정보를 얻는 정도였는데 말이죠. 요즘은 한 발 더 나아가 유튜브라는 훌륭한 플랫폼의 발전으로 비록 시공간이 다른 곳에서 살아가는 다른 생활권 사람들도 이렇게 이웃처럼 일상을 공유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초등학생인 딸아이와 영구직 종사자인 남편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주말이면 코리아타운에서 불고기며 비빔밥이며 곰탕이며 아직도 여전한 한국식 입맛에 맞춘 맞춤형 외식을 하고 딸아이와 아울렛에서 쇼핑을 하고 남편과 드라이브를 즐기면서 지내고 있네요. 미국 생활 4년 만에 비로소 누리는 일상의 행복입니다. 낯설고 물서른 타국에서 말도 안 통해 버벅대며 자충 오돌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말이죠. 4년 전 7살이던 딸아이를 데리고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을 때만 해도 이런 일상이 오리라곤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민 후에 한동안 아이가 현지 생활에 적응 못하고 영어도 생각보다 늘지 않아 고생이 많았거든요. 헌데 지금은 현지인 만큼 영어 회화가 능숙하고 학교 생활도 잘 해내고 있어 다행이다 싶습니다. 아이가 끝내 미국 생활에 적응 못하면 어쩌겠어요. 싫든 좋든 다시 한국으로 짐 싸고 돌아가야지. 헌데 아이는 그런 제 마음을 알고 있는 것처럼 도망치듯 떠나온 한국 땅에 대한 미련도 아쉬움도 안 남게 현지 생활에 완벽히 적응했네요. 4년 전 미국행 비행기에서 어린 딸의 손을 부여잡고 전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어쩌면 이제부터 엄마 혼자 널 책임지게 될지도 몰라. 엄마 이제부터 싱글맘으로 살게 될 거야. 엄마 선택을 이해해 줄 수 있지 우리 딸? 속으로 그렇게 딸아이한테 이해를 구하며 저는 잠든 딸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때 남편과 헤어져 딸아이를 저 혼자 책임져야 할 상황이었거든요. 저는 당시 남편한테 이혼 서류를 던져주고 알아서 가정법원에 접수하라고 했습니다. 미국에서 법률 대리인을 구하는 대로 그를 통해 적극적으로 이혼 과정을 협의할 테니 미국행을 말리지 말라고 했죠. 한국에서 그것도 시어머니와 같은 집에서는 단 하루도 같이 지낼 수 없었으니까요. 헌데 애 아빠는 제 생각과는 달리 이혼 대신 어머니께 절연을 구하고 저와 아이를 선택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기뻤지만 그렇다고 저 때문에 철연을 끊게 할 순 없는 일이었죠. 저한테야 남보다 못한 분이셨지만 남편한테는 세상에 한 분뿐인 어머니시니 저는 남편한테 어머님을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허나 남편이 싫다고 하더군요. 자기한테도 어머니란 존재가 버겁고 이해 안 되기는 마찬가지라네요. 저는 이곳 미국에 연고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친정 부모님이 오빠 내외를 따라서 이곳으로 이민 오신 게 15년쯤 전이니까요. 당시 저는 막 결혼을 해서 신접 살림을 시작할 때라 친정 부모님이 같이 이민 가자고 하시는 걸 거절했습니다. 저는 당시 일평생 과부 몸으로 남편을 키워낸 시어머니를 모시고 신혼생활을 시작했었죠. 그때 우리 세 식구가 마음 맞춰 잘 살 줄 알았습니다. 우리 가정을 소나기에 놓고 주모로는 연꽃 보살의 존재를 알지 못했을 때였으니까요. 지금 생각해도 연꽃 보살은 정말 곱씹고 싶지 않은 우리 가족과는 악연인 존재랍니다. 그런 삼류 무속인한테 놀아난 시어머님을 저는 지금도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요.
도대체 어머님은 왜 그런 사람을 신처럼 섬기고 한마디에 절대 복종하신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차차 사연을 풀어놓겠지만 저는 무속에 빠진 시어머니와의 갈등으로 과거 남편과 이혼 위기에 처했고 하나뿐인 딸아이를 잃을 뻔했네요. 궁금하실 텐데 그럼 본격적으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40대 중반인 워킹맘으로 대학에서 이공계 학과인 환경공학과를 전공했죠. 남편 역시 같은 이공계 학과를 전공한 공학도로서 우리 대학 연합 동아리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신촌에서 대학을 다녔고 남편은 안암동에서 대학을 다녔는데 대학 시절 연합 동아리에서 만나 교제를 시작했죠. 저와 남편은 삼라만상 모든 현상을 과학적 가설과 추론으로 풀어내기 좋아했습니다. 과학이야말로 인류가 만든 가장 최고의 학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만큼 비이성적인 것, 비과학적인 걸 병적으로 혐오했습니다. 전공을 그런 쪽으로 해서 그런지 아니면 기질적으로 그렇게 타고난 건지 여튼 저와 남편은 그 흔한 타로 카드, 별자리, 혈액형, MBTI조차도 믿지 않는 철저히 이성적인 인간형이었네요. 우리 부부는 특별히 종교를 가지지 않았고 그저 하루하루 성실히 살다가 명이 닿으면 깔끔하게 죽자는 주의였죠. 사후 세계에 대한 로망도 두려움도 없었고 유기체인 인간의 숙명은 결국 죽음으로 귀결될 것이니 그런 자연 법칙에 따르는 게 순리라는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우리 부부가 종교가 없다고 해서 종교인들을 폄하하거나 그들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신이 있고 신을 섬기는 자유가 괜히 있겠습니까? 종교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인간은 불안하고 연약한 존재라 절대자의 보살핌과 은혜가 필요할 겁니다. 늘 절대자를 찾고 의지하고 푸겠죠. 그 마음을 저 역시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네요. 돌이켜보면 저희 시어머니도 그 정도 수준이었으면 우리 부부도 시어머니를 기꺼이 포용하고 그분의 신심을 받아들였을 겁니다. 허나 어머님은 도에 지나치셨고 무속에 병적으로 매달리기 시작해서 중국엔 무속인 한마디 한마디를 무슨 시험한 하늘의 명인 양 떠받드셨습니다. 무속인이 명하면 가족을 희생해서라도 따르려고 하니 문제가 생긴 거죠. 여튼 남편과 대학 연합 동아리에서 만난 저는 첫눈에 그에게 호감을 느꼈습니다. 그 사람 역시 마찬가지였다고 하더군요. 우린 서로에게 잘 맞는 짝이라는 확신으로 결혼을 약속하게 됐습니다. 헌데 양가 상견례 날짜를 잡고 양가 어른이 만나시기로 한 날 문제가 생기고 말았네요. 그 사람 어머니가 기껏 잡아놓은 상견례 날짜와 장소를 갑자기 바꾸자고 하시는 겁니다. 일찍이 남편과 사별하고 아들 하나 키우며 살아오신 그의 어머니. 그 고단한 삶을 이해하기에 저는 어지간한 일은 예비 시어머니의 말을 들어드리는 편이었죠. 며느리가 시어머니 명을 짓는 게 당연하고 그래야 집안도 편할 거라는 생각에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낳아준 귀한 분이니 귀하게 대접해야지, 잘 모셔야지. 그 당시 제 마음은 그랬습니다. 저는 상견례를 위해 지방에서 올라오신 부모님께 상견례 날짜와 장소가 변경됐음을 전하고 회사에 월차를 낸 오빠와 올케, 언니와 형부한테도 사정을 얘기해야 했죠. 솔직히 특별한 이유를 저는 그 사람한테 전혀 듣지 못해서 내심 의아해했습니다. 양가 가족이 움직이는 날인데 돌연 예비 시어머니의 변덕으로 날짜와 장소가 바뀌는 건 여러 가지 면에서 불합리한 처사라고 생각됐거든요.
모두가 이해할 만한 일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해서 전 그 사람한테 이유를 물어봤네요. 자기야, 근데 어머님이 왜 갑자기 상견례 연기하신 거야? 아이, 글쎄. 아침에 거울이 깨졌다고 하시던데. 그게 무슨 말이야? 거울 깨진 거랑 상견례랑 무슨 상관인데? 그러니까. 참. 아이, 내가 말 안 했나? 우리 엄마가 그런 쪽으로 좀 특별하시거든. 그런 쪽이 뭔데? 왜 그런 거 있잖아. 노인네들 기복신앙이랄까. 왜 뻑하면 귀신 타령하고 무슨 일이든 기레이부터 던지고 애 없는 날 잡고 그런 거. 아, 무속신앙? 샤머니즘 말하는 거지? 그래, 그런 거. 나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아버지 사고로 돌아가시고 정상가부로 평생을 살아오셔서 그런지 모든 걸 당신 팔자, 복, 뭐 귀신, 사주, 뭐 그런 거에 매달려서 사셔. 아무래도 당신 힘으로나 의지로는 힘든 세상살이었을 테니까. 그렇겠지. 요즘도 그런데 그때야 더 말해 뭐해? 싱글맘으로 살아가는 게 힘드셨겠지. 한편으론 이해가 되는데 근데 우리 상견례도 어머니가 잡으신 거야. 시간이며 장소며. 어머니 고르고 골라서 손 없는 날에 풍수지리적으로 물이 많고 기운이 좋은 곳이라야 한다고 해서 여의도로 잡은 거잖아. 우리 집에서나 자기네 집에서나 여의도 솔직히 너무 멀지만 어머님이 거기 아니면 안 된다고 하셔서 거기 한정식 집으로 잡은 거잖아. 주말이라 따블로 내고 룸 예약하고. 근데 이제 와서 장소도 다른 곳으로 다시 잡아야 한다고 하시는 건 좀 그래. 자기가 어머님께 얘기해봐. 나도 같은 생각인데 엄마한테 내 말이 뭐 걔 말이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엄마 기분 맞춰드리려고 웬만한 건 엄마 뜻을 따르는 편이야. 그치만 나도 가끔은 답답할 때 있어. 왜 저러나 싶기도 하고. 자기가 엄마 만나서 잘 말씀드려봐. 또 알아. 아들 말은 안 들어도 며느리 말은 들을지. 아들이라면 죽고 못 사는 양반이 당신 목숨보다 귀한 자식의 말도 안 들을 정도라니. 맹목적으로 심취해 있는 무속이라는 게 대체 뭘까 싶더군요. 저는 어머님을 찾아가 뵙고 상견례를 미루는 이유가 혹시라도 다른 게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어머님, 왜 갑자기 상견례 미루신 거예요? 민석이가 얘기한 틈 거울 깨진 거. 듣긴 했는데 좀 이해가 안 돼서요. 거울이 깨졌으면 치우고 사고를 사다 걸면 그만이지. 그런 일로 상견례 미루는 건 시간적인 면이나 비용적인 면이나 손해잖아요. 당장 어머니, 우리 그 식당에 50만 원 물었어요. 로마나 예약한 거 그대로 공쳤다고. 악귀한테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지 얘가. 미리미리 조상님이 조심하라고 사인해 주시는데 감사합니다 인사는 못할 망정 지금 뭐라는 거야? 너 혹시 곧 갔던 50만 원 아까워서 이러냐? 아니요.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라 왜 그런 일을 하시냐는 거죠. 그깟 귀신들이 뭐라고. 얘 좀 봐. 너 큰일 나래구나. 그깟 귀신이라니? 아이고, 조상님 성주님 잘못했습니다. 이 철없는 게 입 밖으로 나오는 대로 짓거리네요. 오해 마시고 노여움 푸십시오. 이 늙은 게 대신 용서를 빕니다. 문신님, 측신님, 노여움 푸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어머님은 동서남북 사방에 대부 굽신대며 빌고 또 비시더군요. 너무 간절하게 비시는 바람에 뭐라고 할 말이 다 없었습니다. 어머님이 그렇게 연신 머리를 조아리고 눈에 뵈지도 않는 귀신들 마음을 달래느라 예를 쓰시는 동안 저는 그저 황당하기만 했죠.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난감해 하는데 그런 저를 보고 어머님이 벌컥 화를 내시더군요. 얘 너무하고 있어. 안 따라하고. 나처럼 빌어 너도. 저도요? 그럼 너도 해야지. 네가 이 사다를 만들었는데 구경만 하려고 했니? 저는 마지못해 어머님을 따라 사방에 굽신굽신 빌어댔습니다.
근데 어머님 이러는 거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런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괜히 어머님만 피곤하지. 안 그래도 어머니 허리도 안 좋으시면서. 얘가 왜 이렇게 같은 말을 하게 해? 거울 깨진 거 보면 몰라? 앞으로 터널액을 막는데 지금 허리 아픈 게 됐으니? 거울 깨진 게 마음에 걸리신 거면 그거 과학적으로 제가 설명해 드릴까요? 어머니,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과학적으로 어머님 뜨거운 온수로 샤워하시고 환기 안 시키셨죠? 그러니 수증기가 공기압과 재래식 욕실에 온도차가 커서 거울이 걸린 이음새가 벌어지는 거예요. 특히 어머님 댁 욕실은 외풍이 심하고 창문틀이 벌어져서 바람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근데요, 솔직히 이렇게 거창하게 과학적인 근거 들이댈 일도 아니거든요. 지난번에 봤더니 못이 휘어져서 덜렁덜렁 하던데. 그러니까 거울이 떨어져서 박살난 거죠 뭐. 너나 하는 거 많아서 좋겠다. 아주 세상만사를 다 아는 채를 하네 얘가. 그런 거 아냐. 그거 큰일 날 징조야. 넌 젊은 애가 왜 그렇게 둔하니? 딱 보면 몰라? 성주님이 크게 탈난 것 같으니까 미리미리 조심하라고 징조로 보여주시는 거. 근데 너 오늘 얼굴이 왜 이렇게 거무튀튀하고 기운이 안 좋아 보이니? 너 혹시 어디 이상한 데 갔다 왔니? 이상한데요? 아, 친구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아침에 장례식장에 잠깐 들렀어요. 거봐. 어쩐지 그렇다 싶더라니. 양쪽 어깨에 귀신 붙었어. 동자 귀신. 내 이것들이 그냥 이것들이 여기가 어디라고 여기까지 붙어왔네. 당장 안 가? 니들 사는 대로 가. 너 얼른 옷 벗어. 옷을요? 왜요? 다 너 찰더라고 하는 짓이니까 토달지 말고 팬티 브라자만 남기고 홀랑 벗어 어서. 속옷만 남기고 다요? 그래 어서. 민그적거리다가 큰일 나 얘. 얼른 떼버려야지. 어서 옷 벗고 앉아있어. 어머님은 저한테 속옷만 남기고 몽땅 옷을 벗으라고 하시고는 부엌에서 굵은 소금 한 바가지와 팥 한 바가지를 들고 오시더군요. 그리고는 저를 무릎 꿇여 앉히시고는 주물주물 주문을 외시더니 제 머리 위에 소금과 팥을 번갈아 뿌려대며 소리치셨습니다. 썩 꺼져라. 이 잡귀신, 이 악귀들. 우리 며느리 몸에서 당장 꺼져. 여긴 니들이 놀 판이 아니여. 어여 니들 사는 대로 가버려. 이것들이 아주 고약한 것들일세. 들러붙어서 사람진을 빨아먹으려고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이 어디서. 동자귀신 이것들 당장 썩 꺼져. 조사님, 성주님, 우리 새아기 굽어 살펴주시고 부디 지켜주시옵소서. 비나이다. 왼살에 어머님이 세게 뿌려대는 소금과 팥을 맞고 있자니 피부가 벌겋게 부어오르더군요. 안 그래도 아토피로 피부과를 정기적으로 다니고 있는 저로선 어머님의 행동이 폭력적으로까지 보였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죠. 이제 곧 시어머님이 되실 분인데 괜히 결혼 전에 기분 상하고 고부관계 틀어지면 곤란하지 싶어서 저는 이를 악물고 참았네요. 21세기에 달나라로 소풍 가는 시대에 여자 우주인을 배출하고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IT 강국인 대한민국에서 이 무슨 황당한 일인가 싶었지만 그날은 그저 어머님이 하시는 대로 지켜보면서 참았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상견례와 결혼식을 올리고 저는 어머님을 모시고 신접살림을 시작했죠. 어머님은 결혼 후 직장 생활을 하는 저를 대신해 살림을 맡아주셨네요. 덕분에 저는 마음 편히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었죠. 어머님은 늘 저와 남편을 위한 부적을 써오셨습니다. 삼배 팔난을 막는 앵마기 부적을 시작으로 회사에서 하는 일 술술 풀리라며 재수부적, 돈 많이 벌어서 잘 살라는 돈부적, 남편과의 애정부적, 신살부적, 악살부적, 소원성취부적,
교통사고 예방 부적 등 수없이 많은 부적을 받아오시더군요. 그리고 그 부적들을 가방에 잘 넣고 다니라고 신신당부까지 하셨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부적을 소홀히 할까봐 걱정하셨고 우리 부부의 침대 시트 밑에 대깃잎 속에 감쪽같이 부적들을 숨겨놓고 나셨네요. 게다가 퇴근 후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 한눈에 보이는 곳에 커다란 부적을 붙여두셨고 거실 사방에는 작은 인테리어 소품조차 놓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뇌 귀퉁이가 맞닿는 곳에 아무것도 놓여있지 않아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귀신들이 싫어한다나요? 또 신발을 벗고 들어오는 현관에는 꽃이나 화분을 둬서 안 되고 집 안으로 들어서는 첫걸음은 반드시 왼쪽 발을 먼저 디뎌야 한다고도 하셨죠. 집안에 전신 거울을 둬선 안 되고 큰 소리가 날 만한 스피커나 피아노 같은 것들도 절대 둬선 안 되고 잠자리에 들고 난 뒤엔 집안의 미등조차 켜두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집안에 귀신이 붙어오면 해코지하지 않고 다시 나가라고 한겨울에도 거실 외창 한 칸은 반드시 열어둬야 했네요. 귀신들 노잣돈이라고 집안 곳곳에 지폐를 놓아두어야 했죠. 언뜻 보면 추상화 같은 귀신을 형상화한 섬뜩한 그림을 집안 곳곳에 걸어두고 1년 365일 향과 초를 피우며 주소를 외시곤 했습니다. 게다가 아침마다 밥솥에 밥을 하시고는 뜸이 다 들여진 밥을 푸기 전에 밥 위에 뭔가 정체불명의 가루를 뿌리셨어요. 그리고는 커다란 식도로 10십자로 밥을 난도질 하셨죠. 마치 우리가 생일 케이크를 커팅칼로 조각 내듯 말입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첩밥을 한 공기 소복이 퍼담아서 거실 현관문 바로 앞에 귀신을 위한 것이라며 두고 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서남북 사방에 한 숟가락씩 밥을 떠서 흩뿌리는 걸로 아침 의식을 마무리하셨습니다. 눈에 거슬리는 것도 거슬리는 거지만 밥을 그런 식으로 사방에 흩뿌리시니 일단 집안에 벌레가 꼬이더군요. 언제부턴가 집안에 개미며 바퀴벌레가 출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간곡히 어머니께 부탁도 드려봤네요. 제발 그만하시라고 말씀드렸지만 어머니께는 안 먹히더군요. 어머니, 왜 그렇게 밥을 버리세요? 집안에 벌레가 얼마나 꼬이는지 말도 못해요. 그리고 갓 지은 밥을 왜 식도로 자르세요? 그거 무슨 뜻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또 뭐예요? 무슨 가루예요? 왜 밥에다 그런 걸 뿌리세요? 이게 다 잡신들 쫓고 행운을 불러들이는 거니까 아무 말 말어. 안 그러셔도 돼요. 어머니 그렇게 안 하셔도 저희 아무 일 없어요. 모르는 소리 말어. 네가 뭘 알아. 우리 민식이도 이렇게 키웠어. 그러니까 저렇게 멀쩡해 잘 컸잖아. 그건 그렇고 대체 밥에 뭘 뿌리신 거예요? 영험한 가루야. 연꽃보살님이 아무나 안 주는 건데 나한테만 특별히 주신 거야. 이거 밥 위에다 뿌려 먹으면 4대 6천 마디가 튼튼해지고 혈액순환도 잘 되고 몸속의 만성염증도 싹 없어지고 한마디로 만병통치약이야. 마법의 가루. 그거 식용 가능한 건 맞아요? 식약처에서 허가 받은 거예요? 그딴 게 뭐가 중요하니? 연구보살님이 특별히 주신 건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받아 먹으면 그만이지. 기가 차더군요. 성분 출처도 불분명한 가루를 대체 왜 밥에 뿌리시는 걸까요? 잘못 먹다가 큰 탈이라도 나면 어쩌려고요. 저는 이대로 두고 볼 수 없어서 어머니께 확실히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저 어머님이 그 일을 얼마나 아끼고 걱정하시는지 알아요. 험한 세상에 조심하면 좋죠. 사건 사고 많은 세상에서 자식을 걱정하는 어머니 마음만큼 든든한 보호막도 없을 거예요. 그치만 어머니, 그것도 상식적인 선에서 하셔야죠. 그래야 자식들도 반감없이 따를 거 아니에요. 왜 또 과학적으로 어쩌니 저쩌니 아는 체 하려고?
넌 다 좋은데 그게 문제야. 뭐든지 과학 타령하고 그냥 시애미가 하는 일은 다 무시해 치우니. 너 톡 까먹고 말해서 네가 잘나서 별일 없이 사는 것 같지? 네가 내 부적덕을 얼마나 보고 사는지 알기나 하냐? 말난 김에 그 부적 말인데요. 그런 거 한 장에 얼만지 제가 잘 몰라서 좀 알아봤는데 한 장에 비싼 건 100만 원도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어머니 때때마다 새로 받아오시는데 지금껏 부적값만 해도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걱정 말어. 네 월급 추갔네. 그거 다 내 돈이야. 니들이 용돈 쓰라고 준 거 한 푼도 안 쓰고 차곡차곡 모아둔 거야. 그러니까요. 용돈 드린 걸 왜 안 쓰고 엉뚱한 데 쓰시냐는 거죠. 차라리 어머니가 저희가 드린 용돈으로 옷 사고 가방 사고 구두 사고 맛난 거 사드시고 그러면 하나도 안 아까울 것 같아요. 얼마든지 용돈 더 드릴 수 있어요. 그치만 왜 저하고 그 이하고 힘들여 번 돈으로 연꽃 보살인가 뭔가 하는 여자 배불리는 건데요. 그 대신 연꽃 보살님이 니들 보호해 주시잖아. 그 연꽃 보살이란 점장이 저 좀 만나게 해주세요. 정말 그렇게 능력자인지 제가 좀 보고 판단하게요. 그분이 얼마나 영험하신 분인데 함부로 입에 올려? 네가 뭔데 그분을 판단하고 말고 하니? 영험한 분인지 아님 노인네들 상대로 사기쳐서 뜯어먹고 사는 사기꾼인지는 봐야 알겠죠. 야, 너 지금 말 다 했니? 얘가 식정 대바람부터 어디 하늘 같은 연꽃 보살님을 씹어대. 너 당장 사과해. 당장 사과하래도. 연꽃 보살님 함부로 욕한 거 당장 100배 사죄해. 사과는 그 여자 만나보고 할만하면 할게요. 그리고 이 가루는 버릴게요. 시력적 정식 허가 없는 성분 불분명한 거 시금 가능한지 아닌지도 모를 이런 게 얼마나 위험한지 알기나 하세요? 잘못 먹으면 사람 죽어요. 이거 제가 갖다 버릴게요. 저는 얼른 둥지로 정체불명의 가루를 숨기는 어머님 손에서 유리병을 뺏어서 잽싸게 욕실로 들어가 변기에 부어버리고 물을 내렸습니다. 뒤쫓아온 어머님이 제 등을 주먹으로 때리시며 아까워서 한탄을 하시더군요. 시어머니와의 대화는 늘 그런 식이었습니다. 어머님의 비상식적인 무속의 맹신을 남편과 저는 때때로 한바탕 언쟁을 통해 각성시켜드리다가 말이씨도 안 먹기 땐 그저 포기하는 심정으로 어머님이 하시는 대로 두고 보다가 어머님의 행동이 심하다 싶은 날엔 남편과 둘이 합심해서 어머님을 뜯어 말리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나마 저와 남편이 특별히 종교가 없어서 덜 부딪혔던 것 같네요. 우리가 일요일마다 교회든 성당이든 나가는 독실한 신자였다면 어머님과의 갈등은 아마 상상 초월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세 식구가 지지고 볶으며 사는 동안 저희 부부한테는 예쁜 딸아이가 태어났고 시어머님도 무척이나 좋아하시더군요. 물론 아이 출산 과정에서도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있었지만 말이죠. 저는 자연분만을 하려고 일찌감치 임산부 운동과 자연분만에 대비한 여러가지 환경을 조성하고 생활습관도 들여놨습니다. 진통이 오면 바로 병원으로 가려고 가방도 다 꾸려놓고 아이가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헌데 어머님이 아직 진통도 없는데 무조건 병원에 가서 제왕절개를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출산일을 기다렸다가 자연분만을 하겠다는 며느리의 뜻을 무시하고 왜 그렇게 제왕절개로 아이를 꺼내려고 하시는지 알 도리가 없었죠. 저는 수술은 싫다고 자연분만을 원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남편 역시 동의한 일이라고 역성을 들어도 어머님은 요지부동이시더군요. 손 있는 날 애가 태어나면 큰일 난다며 연꽃 보살님이 좋은 날 좋은 시로 날 받아줬으니 하늘이 도쪽 나도 그날 그 시에 아이를 꺼내야 한다나요. 안 그래도 출산이 오늘 내일이라 숨 쉬는 것조차 힘들어 죽겠는데 어머님이 말도 안 되는 고집에 짜증이 나더군요.
힘든 며느리는 안중에도 없고 그저 귀신 없는 날에 아이를 받아야 한다는 그 허무맹랑한 무속신앙이 저를 지치게 했습니다. 너 시애미만 그러. 내가 다른 건 다 양보해도 내 손주 사주만큼은 양보 못해. 절대 안 돼. 진통 기다렸다가 애 받으며 까딱까딱 재수 없으면 손 있는 날 태어나. 그럼 평생 그 재수 없는 사주팔자로 살아야 되는 거야. 어머니 제발요. 사주팔자가 다 뭐예요. 우리 애기 절대 그럴 일 없으니까 걱정 마세요. 아니 네가 뭐래도 이번엔 절대 양보 못해. 저도 양보 못해요. 왜 제 아이를 제가 아니라 어머님이 출산일을 결정해요? 그깟 사주가 뭐라고. 왜 자연분만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생으로 배를 째요.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보세요. 제가 잘못인지 어머님이 잘못인지. 내 손주 사주를 왜 길 가는 사람한테 물어보래? 넌 네 자식이 좋은 시화대를 타고 나서 이 인생이 그냥 아스팔트기 마냥 쭉쭉 뻗어서 성공하고 사는 게 싫으냐? 그게 싫은 게 아니라요. 당신 뭐하고 있어? 당신이 어머님한테 말씀드려봐. 엄마 그냥 이 사람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해요. 솔직히 이런 문제는 엄마 마음 아닌가? 엄마가 대신 애 낳아줄 것도 아니면서 이러는 거 올권이지. 그래. 내가 나서는 게 월권이고 주접이면 나 이 집 나갈란다. 한 집에서 더 살아서 뭐해. 말만 어른이지 자식놈들이 날 어른 대접도 안 하는데. 아이 왜 기쁜 날 앞두고 지울 나자신데. 우리 애기도 세상에 나와서 할머니가 안아줘야 좋지. 그러니까 내 말 들으래도 내가 니들 나쁜 거 시키냐? 아무렴 애미가 돼서 자식한테 해가 되는 걸 시키겠냐고. 니들도 이제 애 낳고 키워봐. 그래야 애미 맘을 알지. 그래도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싫다는데 엄마가 자꾸 그러면 곤란하지. 그럼 둘이 갈라서 시애미 말에 앞집 통깨처럼 여기는 며느리 나도 필요 없으니까 당장 갈라서고 넌 내 집에서 나가. 이제 우리 아들 안 사람도 아니고 내 며느리도 아니야. 남이야 남. 그러니까 나가 당장. 이혼 서류는 차차 보낼 테니까. 어머니 그걸 지금 말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시애미가 손주 하나 있는 거 네가 그랬잖아. 애 하나만 낳을 거라고. 그럼 뱃속에 애가 내 유일한 혈육인데 달랑 하나뿐인 내 손주 좋은 사주 만들어주겠다는 할미원도 못 들어주면서 같이 살아서 뭐해. 정말 끝나지 않을 전쟁이었죠. 아이는 뱃속에서 요동을 치는데 엄마하고 할머니란 사람이 출산을 앞두고 언쟁을 벌이다니. 그때 갑작스레 스트레스를 받고 신경을 써서 그런지 아랫배가 심하게 땡겨오더군요. 엄마의 불편함을 뱃속 아이도 고스란히 느끼는 건지 아이가 뱃속에서 한시도 가만 못 있고 심하게 움직여서 저를 불안하게 했습니다. 배는 왜 또 그렇게 갑자기 아픈 건지 하다 온몸이 다 쑤시고 덜덜 떨려오기까지 하더군요. 그런 제 이상 반응을 알아챈 남편이 다급히 중재안을 내놓았죠. 자기야, 일단 엄마 말대로 하자. 그러니까 이제 그만해. 당신까지 왜 그래? 당신 걱정돼서 그런단 말이야. 지금 당신 얼굴이 어떤지 알아? 완전 흑빛이야. 배도 아프다면서. 괜히 이러다가 애 잘못되면 어쩌려고 그래. 그냥 엄마 말대로 하자. 당신 너무 힘들어서 안 돼. 그 대신 엄마도 이 사람 애 낳고 나면 더 이상 엄마 마음대로 할 생각 말아요. 애 엄마가 애를 어떻게 키우든 할머니가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된다고요. 알아들으셨어요? 그렇게 남편의 중재로 저는 제왕절개로 출산을 했고 대신 산후조리와 아이 육아 방식은 제 뜻대로 했습니다. 어머님은 산후조리원 대신 집 안에서 부적을 붙여놓고 조리를 하라고 하셨네요. 아이한테 소젖이 웬 말이냐며 모유를 먹이라고도 하셨고요. 일회용 기저귀 대신 광목천을 떠다가 기저귀를 만들어주라고도 하셨죠. 저는 모든 걸 거부했습니다. 내 아이니까 육아만큼은 제 뜻대로 하겠다고
어머님 말씀을 이런 지하에 거절했죠. 어머님은 제가 제왕절개로 한 발 양보한 것처럼 육아에서는 한 발 양보하시더군요. 저는 그렇게 딸아이를 제 방식으로 키웠고 남편은 저를 도와 육아에서 큰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남편과 교대로 육아휴직을 받았고 그렇게 저희 부부의 공동 육아로 딸아이는 어느새 어린이집에 갈 나이가 됐네요. 동네 어린이집에 입학한 아이는 걱정과 달리 잘 적응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엄마랑 떨어질 때도 딸아이는 의젓했고 어린이집에서도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밝게 생활하는 것 같았죠. 저는 한시름 났고 그만큼 회사 일에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헌데 어느 날인가 딸아이 어린이집 선생님이 저를 호출하더군요. 무슨 일인가 싶어 회사를 조퇴하고 바로 달려갔더니 선생님이 뜻밖의 얘기를 꺼내시더군요. 저기 희수 어머니, 희수한테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문제라면 우리 희수가 다른 애들하고 잘 못 지내나요? 혹시 싸워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희수 다른 애들하고 잘 어울려요. 친구가 얼마나 많은데요. 수업 태도도 적극적이고 밥도 잘 먹고 잘 뛰어놀고 아주 사랑스러운 아이예요. 다만 뭐요? 무슨 문제 행동이라도 알려주시면 제가 혼낼게요. 혼내서 고쳐야죠. 실은 희수가 아이들한테 사주풀이를 해주겠다고 사주를 묻고 다녀요. 그리고 유치원에서 귀신 쫓아낸다고 아이들한테 소금 뿌리고 탁자 모서리에 절대 못 앉게 하고 애들이 등원할 때 현관문에서 왼발부터 들어오라고 어찌나 닥달하는지 모르고 오른발부터 들어오는 아이는 희수한테 맞기도 해요. 절대 용납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그래야 조상님 상주님이 굽어 살펴주신다고 하네요. 아이가 무속에 심취해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기가 막히더군요. 딸아이가 어린이집에서 하는 문제 행동은 전부 시어머님께 보고 배운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아이를 불러다 앉히고 나무랬네요. 희수, 너 누가 어린이집에서 그러래? 왜 친구들한테 귀신 들렸다고 소금 부리고 그래? 대체 왜 그러는 거야? 할머니가 가르쳐줬단 말이야. 그래야지 친구들이 귀신한테 안 당하고 모사 못하라다고. 그런 거 배우지 마. 세상에 귀신이 어딨니? 아니 이때도 소금이 뭐라고 그런 걸로 귀신을 쫓아내. 7살이면 7살답게 행동해야지. 그게 뭐야? 너 엄마가 분명히 말했어. 오늘 이후로 그런 거 하면 엄마한테 혼낼 줄 알아.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귀신한테 잘 보여야지 괜히 심기 건드리면 인생 꼬이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앵마기 의식이 중요한 거야. 그런 말 하지 말랬지. 대체 뭐가 되려고 그런 소리를 해. 엄만 왜 화를 내고 그래. 부적 오늘 안 갖고 갔더니 엄마한테 혼나는 일진이네. 재수 온 붙어서 그래. 오는 길에 상가집 차려봐서 그런가. 그만 못해? 너 안 되겠다. 엄마한테 혼 좀 나야겠어. 회초리 가져와. 엄마, 정말 때릴 거야? 정말 때리지 그럼. 말로만 할 줄 알았어? 당장 회초리 가져와. 제가 버럭 소리를 지르자 그제서야 아이가 겁을 먹고 눈치껏 회초리를 갖고 오더군요. 저는 아이한테 처음으로 매를 들었고 회초리를 맞은 아이는 엉엉 울었네요. 딸아이가 울자 제 가슴도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허나 가르칠 건 가르쳐야지. 잘못된 걸 알면서도 매를 아끼면 나중에 더 크게 후회할 날이 올 거라는 게 저의 육아 철학이었죠. 매질이 더해질수록 아이의 울음소리는 점점 커지고 결국 대성통곡을 하더군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아이 방으로 뛰어들어오셨습니다. 얘가 너 왜 멀쩡한 애한테 매를 들고 그래? 내 새끼를 누구 맘대로 때려? 네가 뭔데? 애가 멀쩡해요? 7살짜리가 귀신 타령하고 부적 챙겨 다니는 게 멀쩡해요? 그게 뭐가 어때서? 그렇게 해서 불효는 맞고
행운은 불러드리면 좋지 뭘 그래.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아니 어머님은 그렇게 살든 말든 저 신경 끌게요. 하지만 우리 희수한텐 그러지 마세요. 이제 겨우 7살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애한테 좋은 것만 가르쳐도 부족할 판에 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가르칠 게 없어서 그딴 걸 가르쳐요? 희수가 너한테만 귀한 자식이냐? 나한테는 더해. 내 목숨보다 귀하고 애틋한 아이야. 그래서 그러는 거고. 너 이 세상이 어디 네 맘대로 사라지디? 네가 암만 용쓰고 길을 써도 안 되는 일은 있고 불행은 사람 안 가려. 귀신들한테 잘 보여서 미리미리 피해보자는 건데 그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니? 연꽃보살님이 우리 희수는 그래야 된댔어. 그래야 팔자가 핀다고. 또 연꽃보살이에요? 어머님은 그 여자가 죽으라 그러면 죽겠네요. 대체 왜 그러고 사세요? 왜 어머니 인생을 어머님 의지대로 안 살고 남한테 맡기세요? 맡길만 하니까 맡기지. 얼마나 영험한 분인데 너 같은 애는 그런 분 쳐다보지도 못해. 뭘 알고 까불어. 어머니, 희수 위하는 마음에서 그러시는 거면요. 그냥 희수 위해서 마음속으로 기도해 주세요. 아이 앞날 잘 되라고 그럼 되잖아요. 왜 그렇게 요난을 떨고 남들 안 하는 걸 하세요. 저 더는 어머님한테 우리 희수 못 맡겨요. 오늘부로 끝이니까 어머님 앞으로 희수 일에 일체 간섭 마세요. 유치원 하원시키는 것부터 해서 당장 손 떼세요. 제가 알아서 할 거니까. 그 일 이후 저는 보수를 더 얹어준다는 조건으로 따다롭게 고르고 골라 마음에 드는 베이비시터를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절대 어머님이 딸아이를 케어하지 못하도록 주의를 줬네요. 어린이집에서 하원시켜서 집에 데려오는 것부터 아이 간식을 챙겨주고 밥을 차려주고 책을 읽어주고 하는 일련의 일들을 철저히 베이비시터에게 맡기고 어머님이 참견하지 못하도록 말이죠. 베이비시터로 고용된 군은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유치원 교사를 하다가 출산으로 쉬고 있는 처지라 저는 내심 운 좋게 적임자를 잘 골랐다 싶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딸아이도 베이비시터의 말을 잘 들었고 문제 행동도 점점 교정되어 가더군요. 물론 시어머님이 시시때때로 딸아이 교육에 참견하고 해방을 놓기도 했지만 저는 시어머님이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남기라고 베이비시터한테 일러뒀습니다. 그즈음 집에 홈캠을 설치해두어 어머니가 조금이라도 아이 교육에 간섭하면 제가 득달같이 전화를 걸어 어머니께 그러지 마시라고 제동을 걸었네요. 그러니 어머님도 어쩔 수 없는 듯이 나름 자제하시더군요. 그즈음 큰오빠를 따라 미국으로 이민 가신 부모님이 저를 보고 싶어 하신다고 연락이 왔었죠. 게다가 노인성 질환을 앓고 계신 아빠가 편찮으셔서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말에 저는 서둘러 미국행 티켓을 구했습니다. 남편도 기꺼이 동행해 주겠다고 했죠. 헌데 그때 마침 어린이집에서 감기를 옮아온 딸아이가 걱정이더군요. 약을 먹여도 열이 안 떨어져서 비행기를 탈 수 있을지 그 긴 시간을 날아갈 수 있을지 말이죠. 결국 저는 남편과 상의 끝에 아이를 무리하게 데리고 가느니 두고 가기로 했습니다. 베이비시터한테 주의사항을 남기고 우리 애 잘 보살펴 달라고 신신당부하고 안 떨어지는 발걸음을 옮겼네요. 그렇게 미국행 비행기에 남편과 몸을 싣고 부모님과 오빠네 가족이 살고 있는 미국에 12시간 만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친정 식구들과 반가운 회포를 불고 아픈 아빠도 살펴보며 꿈같은 하루를 보냈네요. 그런데 그 다음날 한국에서 생각지도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베이비시터가 숨 넘어가는 소리로 다급히 사정을 전하더군요. 희수 어머니, 큰일 났어요. 왜요? 집에 무슨 일 있어요? 우리 희수 아직 아파요? 병원에서 뭐라는데요? 병원에선 외래 몇 번 더 나오라고 했는데 인후염이 심해서 이비인후과도 가봐야 하고
근데 수학과 더 못 갔어요. 희수 할머님이 어찌나 앞을 막아서는지 애가 아파서 다 죽어가는데 왜 병원에 못 가게 하나 모르겠네. 제가요, 할머니 낮잠 주무실 때 몰래 애 데리고 병원 가다가 할머니한테 걸려서 하마터면 몽둥이 찜질 당할 뻔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병원을 안 데려가면 어떡해요? 의사 선생님이 몇 번 더 오라고 했다면서요. 사실은 저 잘렸어요. 애고 뭐고 냅두고 나가라고 할머님이 어찌나 역정을 내시는지. 당장 안 나가면 경찰 부르겠다고 하셔서 정말로 112에 전화해서 경찰이 출동할 줄은 몰랐네요. 어쩜 어르신이 그렇게까지만 나가실까? 뭐라고요? 근데 왜 홈캠에선 그런 게 안 보여요? 왜 홈캠 꺼뒀어요? 제가 그랬나요? 그것도 할머님이 그러신 거지. 집안에 홈캠 같은 거 있으면 귀신들이 장난질 쳐서 집안에 망조가 된다나 뭐라나. 하여간 노인네. 귀신은 뭔 놈의 귀신. 저러다 귀신 타령하다 해잡지. 지금 집안에 난리도 아니에요. 희수 병원 가봐야 절대 안 낫는다고. 그 여자 그 뭐라더라? 그 무당. 아, 영구보살이라나? 그 여자 불러다가 구슬하신대요. 내일이나 모레쯤 할 것 같은데. 좀 좋아요. 그럼 아픈 애를 눕혀놓고 군판에 버린다는 거예요?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당장 시어머니께 전화를 해봤지만 통화가 안 되더군요. 정말 끔찍했습니다. 엄마로서 아픈 자식이 당할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짐작되더군요. 그 기억은 트라우마로 딸아이를 두고두고 괴롭힐 겁니다. 저는 딸아이 걱정에 엉엉 울었네요. 부모님이 빨리 아이한테 가보라고 하셨죠. 아빠는 이대로 절대 안 죽을 테니 가서 새끼부터 살리라고 아빠가 제 등을 떠미셨습니다. 저는 아빠한테 희수 데리고 올 때까지 절대 먼저 가면 안 된다고 손가락을 걸고 그날 저녁 힘들게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구해 남편과 함께 몸을 실었습니다. 그 뒤에 일은 솔직히 지금도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딸아이 걱정으로 제정신이 아니었죠. 저는 비행기 안에서 내내 울었고 공항에서 집까지 가는 택시 안에서도 울음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집에 도착하자 집안이 가관도 아니더군요. 거하게 차려진 제사상에 질펀하게 벌어지는 구판, 치렁치렁 원색의 무녀복을 차려입은 무당이 한창 신명나게 붓을 버리고 있더군요. 그 앞으로 열이 펄펄 끓는 딸아이가 눕혀져 있었고 시어머니는 그 옆에서 연신 빌고 계셨습니다. 대체 뭘 저렇게 극진히 비시는 걸까요? 두말할 것 없이 아픈 손녀딸의 안위를 비시는 거겠죠? 이럴 땐 눈에도 안 보이는 귀신한테 손이 발이 되게 빌 게 아니라 병원을 데려가야 하는 걸 왜 모르시는 걸까요? 왜 상식적인 처방을 무시하는 걸까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분이에요. 우리 어머님이시지만 이럴 땐 정말 사람 같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눈에서 불이 이는 것 같았네요. 눈에 뵈는 게 없어서 그런지 무서울 것도 꺼리낄 것도 없었죠. 저는 그대로 제사상을 뒤엎어버리고 딸아이를 들쳐 안았습니다. 시어머님이 화들짝 놀라 그런 제 앞을 다급히 막아서더군요. 저는 어머님을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며 악을 썼습니다. 비켜 당장. 너 미쳤니? 어디 감히 제사상을 뒤엎어? 이게 얼마짜리 굿인 줄 알고. 시어머니도 악에 차서 소리를 내지르시더군요. 이게 아주 제대로 미쳤어. 상을 뒤엎다니. 아이고 이를 어째. 조상님들 노여움 사서 이를 어째. 저는 어머님의 한탄을 무시하고 아이를 데리고 나가려고 했지만 어머니가 악착같이 앞을 막아서더군요. 이제 막 시작했어. 구판 다 끝나기 전엔 애 못 데리고 가. 그럼 조사님들이 애를 고쳐주시겠니? 어서 도로 내려놔. 얘가 지금 여기가 어떤 자리인 줄 알고 까불어? 안 비키면 나도 내가 무슨 짓 할지 모르니까 당장 비켜요. 다 죽고 어머니도 죽고
다 죽는 꼴 보기 싫으면 당장 비켜. 제가 핏발손 눈을 부라리며 이를 악물고 소리를 지르자 그 기세에 어머님이 주춤 물러서더군요. 저는 그런 시어머님을 확 떠다밀고는 아이를 들쳐안고 나와서 바로 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아이는 응급조치를 받고 다행히 안정을 되찾았네요. 조금만 더 늦었으면 폐렴으로 진행됐을 거라는 말에 눈물을 쏟았습니다. 며칠 입원 후 퇴원하라는 의사 소견에 저는 한편으로 안도가 되면서도 한편으로 화가 치밀더군요. 진작 소아과에 데려가서 제대로 치료받았으면 이렇게 심각해질 일이 절대 아니었는데 말이죠. 저는 시어머니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아이가 태어나고 전 집안에서 제 짐과 아이 짐을 빼내왔죠. 이제 그 집구석에 두 번 다시 들어갈 일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시어머니와 남편을 앉혀놓고 마지막으로 선포했습니다. 저 오늘부로 어머님 며느리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세요. 이제부터 우린 남이니까 내 자식 어떻게 키우든 참견 말고 아는 체도 말고 앞으로 제 인생에 우리 희수 인생에 나타나지 말아주세요. 마음 같아서 아동학대로 확 고발해버리고 싶지만 그래도 그동안 고부지간으로 지내온 세월 봐서 참는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희수 아빠 잘 들어. 나 오래 참았어. 그래도 사랑하는 남자 모친이라고 내가 당신 엄마 오래 참아줬다고. 근데 더는 안 참아. 귀신 타령하면서 내 새끼 잡아먹으려는 당신 엄마 나 절대 용서 못해. 그러니까 당신이 선택해. 어머니랑 사이면 나랑 이혼 도장 찍던가 아님 나랑 희수랑 같이 미국에 가 살던가. 이혼 서류에 내 도장은 찍었어. 침대 옆에 서류 뒀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나 오늘 밤 희수랑 미국 가. 이제 결정 당신한테 넘길게. 당신이 알아서 해. 저는 딸아이를 데리고 미국으로 갔고 친정아빠는 기적적으로 회복해 지금껏 잘 지내고 계신답니다. 솔직히 그 당시 남편이 미국으로 저와 딸아이를 찾아올지는 장담을 못하겠더군요. 그에게 목숨보다 귀한 하나뿐인 어머니일 테니까 말이죠. 그래서 저는 남편이 오지 않을 걸 대비해서 딸아이에게 미리 일러두었네요. 이제 엄마랑 둘이 살 거라고 미국에서 외가 식구들이랑 다 같이 지내면 외롭지는 않을 거라고 말이죠. 딸아이도 어느 정도 알아듣더군요. 그렇게 딸아이와 미국 생활에 적응하느라 정신없이 지내던 어느 날 남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딸아이를 데리고 남편 곁을 떠난 지 10개월이 되던 즈음이었네요. 남편은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몸도 마음도 상처받을 대로 받은 것 같더군요. 저와 아이도 없이 오롯이 어머님과 단둘이 1년 가까이 지냈으니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남편은 그리웠던 딸아이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오열하더군요. 그런 남편의 모습에 제 눈시울도 뜨거워졌죠. 딸아이가 눈에 밟혀서 살아도 산 게 아니었다고 하네요. 남편은 당신 어머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려고 많은 대화를 시도했고 어머님의 무속을 끊어보려 별별 방법을 다 써본 모양이었죠. 하지만 안 되더랍니다. 어머님은 고단하고 외로운 청상 과부 시절부터 무속의 의지에 살아오신 분이니까요. 과거 당시 목숨보다 귀한 아들이 희귀병에 걸렸을 때 병원에선 다들 곧 죽는다고 했을 때 무속의 힘으로 병이 기적처럼 나았다고 믿는 분이라 절대 무속을 버리고 살 수 없을 거라고 하더군요. 남편은 어머니는 어머님의 삶을 살고 자신은 자신의 삶을 살기로 했다고 합니다. 어머님이 자식을 위해 무속에 빠지셨다면 자기는 자식을 위해 무속을 거부한다며 어머니 대신 딸아이를 선택했노라고 하네요. 기뻐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남편이 어머니 안 보고 사는 건 비극이겠죠. 그건 초연을 끊는 일이니까요. 허나 무속에 빠진 어머니를 옆에서 지켜보며 사는 것도 지옥일 겁니다. 저는 남편의 선택을 존중하지만 그가 언제라도 다시 어머니를 받아들이고 왕래하며 지내겠다고 하면
굳이 말리지 않을 생각이네요. 그 역시 남편의 선택이고 그의 뜻이니까요. 다만 그 전에 어머님이 무속에 대한 병적인 집착을 버리고 평범해지시길 바랄 뿐입니다. 무속이라는 것이 당장은 의지가 되고 위로가 되고 든든한 힘이 되어주는 것 같아도 그게 스스로를 더 나약하게 만들고 중국인 자신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니까요. 그렇게 우리 세 식구가 미국에서 털을 잡고 뿌리를 내린 지 올해로 4년차가 되어갑니다. 저는 이곳에서 주 정부 산하기관 환경 분야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고 남편 역시 같은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네요. 부부가 한 직장에서 일하는 게 사실상 힘든 일인데 우리 부부는 운이 좋았고 한 직장에서 근무하며 서로에게 조력자가 되고 경쟁자도 되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남편과는 한 차례 심각한 이혼 위기가 있었고 당시 전 남편과 갈라서는 걸 기정사실로 받아들여 마음의 준비를 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잘 지내고 있네요. 한때는 시어머니였던 그분이 무속에서 헤어나와 다시금 건강한 멘탈을 갖게 되신다면 그럼 전 그분을 용서할 의사도 있습니다. 지난 4년간 제 마음도 넉넉해진 걸까요? 그분이 무속신앙에서 빠져나와 상식적이고 건강한 올바른 가치관을 갖게 되신다면 말이죠. 이번 주말엔 남편과 딸아이와 함께 코리아타운에서 한국식 집밥을 먹어보려고 해요. 미국식 패스트푸드에 질려서 그런지 주말에는 그런 호사를 누리곤 한답니다. 멀리 이국 땅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워킹맘 희수 엄마가 사연을 보냈네요. 고국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들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세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